네, 10월 우리 시장은 미국과 디커플링을 겪으면서 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왔었는데요. 11월은 다른 모습일까요? 오늘 이분과 깊이 있는 전망 나눠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한지 수석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좀 빅 이벤트가 많은데 일단 위드 코로나 이야기부터 먼저 하죠. 오늘부터 당장 위드 코로나잖아요.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조금씩 좋아지겠죠. 근데 어쨌든 경제 지표로만 보면 네.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수출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출 지표 우리 나오지 네, 않았나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사상 최고치 이어갈 것 같고요. 수출은 세계 경제가 아무래도 뭐 내년 들어서 또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뭐 세계 교역 증가와 맞물려서 조금 계속 한국 경제를 견인할 것 같고요. 내수가 조금 문제인데 전혀 뭐 회복 안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국민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그래도 더 나빠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소득 상위 1%가 전체 주식의 80%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을 네. 보면서 돈이 많이 풀렸지만 사실 그 돈이 풀린 돈이 밑으로 빠지거나 어떻게 스폰지처럼 쫙 밑에 서민 경제로 스며든 게 아니라 사실 중상층부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맞습니다.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그 주식 소유가 어느 정도 비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위 한 10%가 그렇지만 한 60%가 된다고 봤을 때 네. 한국 증시가 11월 달에는 좀 나아져야지 계속 이 9월, 10월 이 형태로 가다가는 좀 많이 실망하실 것 같아요. 네, 하기야 지금 뭐 연초에 상당히 기대 수익률을 높게 잡고 시장에 뭐 진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실망감으로 지금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지금 뭐 작년 바닥으로부터는 뭐 거의 주가가 120%, 2.2배 올랐고 코로나19 이전 직전 수준에 비해서도 뭐 한 6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숨고르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좀 비싸게 사신 분들, 올해 좀 고점에 사신 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뭐 상당히 그 실망감에 지금 좀 주식시장을 좀 불편하게 지금 뭐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비트코인을 사신 분들,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신 분들, ETF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뭐 괜찮은데 단기 투자라든지 한국 증시에 투자하셔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테마 종목 이런 업종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상당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11월 증시에는 좀 반등을 해줘야 될 건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탄력도가? 좀 모르긴 몰라도 저는 뭐 올해 연말까지 좀 뭐 길어지면 내년 초까지는 시장이 좀 이렇게 좀 교착 상태, 박스권에 머물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살짝 저점을 테스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말씀 주셨듯이 미국 증시와 조금 디커플링도 있고 다른 위험 자산과의 괴리도 좀 큰데 아무래도 좀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들이 연말에 특별히 한국 시장을 뭐 집중 매수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환율 측면에서도 전체적인 이머징 신흥국 국가 쪽으로 자금 플로우가 그렇게 큰 개선을 보일 정도의 그러한 것이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연말 가까이 오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인베스터들이 좀 북을 조금 마감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국내 수급은 뭐 대주주 과세 이런 문제가 뭐 항상 뭐 매년 있는 일입니다만 12월 중순까지는 조금 시장의 수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만 보더라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총 1위가 바뀌었잖아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1위가 되었는데 지금 실적 장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급 병목 현상에 조금 자유로운 종목들이 더 잘 가는 경향이 있는데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을 뭐 국내 시장에서도 찾아야 되는 건지 아니 위드 코로나로 경기 회복이 된다면 다시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 뭐 지금이라도 이쪽을 사야 되나요? 뭐 세계 증시의 뭐 어떤 결을 본다면
지금 말씀 주셨던 미국의 혁신 성장 기업들 그런 비슷한 유의 기업들이 조금 더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연말까지. 지금 아시겠지만 어쨌든 뭐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연말까지 좀 뭐 가파르진 않더라도 완만한 금리 상승세가 지속된다고 보면 뭐 이론적으로는 뭐 할인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뭐 고 PER주 성장주의 적정 가치가 이제 할인되는 좀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국면인데 또 반대쪽에 생각하면은 결국 캐시플로우 돈을 버는 기업들이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혁신 성장 기업들, 약간 그 IT, 테크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신성장 산업들로 지금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그렇게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좀 혁신 성장 기업들이 좀 숫자가 적거나 아니면 좀 제한되어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애매한 그러한 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테크 주식이 한국 주식은 조금 힘을 못 쓰면서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인 EU 쪽에다 구애를 하고 동맹 관계의 복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국과 각을 세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거를 지금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관세도 철폐를 시켜줬고 프랑스에 사과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선물 시장, 파생 상품 시장에 가서 보시면 이 미국 금리가 내년에 2번 정도 오를 거라고 하는 신호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어제 제가 봤는데 자,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과 EU와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복원이 되고 강화가 된다면 결국 중국은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한국이 중국 증시와의 어떤 커플링 현상이 동조화 현상이 좀 더 강하다면 향후 한국 증시는 지금 환율도 뭐 오르는 상황이지만 환율도 오르고 증시 상황도 악화되는 그런 역전 현상이 좀 상반된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미중 무역 갈등이 뭐 트럼프 시대에 이어서 바이든 정부 시대에도 뭐 더하면 더했지 좀 누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의 세계 경제 기여도가 중국보다는 훨씬 앞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중국을 여러 가지로 좀 견제하기에 조금 더 편안해진 그런 분위기로 거시경제 여건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뭐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성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바이든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의 동맹, 연합 이러한 전선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런 기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중국이 조금 미국을 상대하기가 조금 더 불편해지는 그러한 2022년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말씀 주셨듯이 환율도 전체적으로는 조금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또 금리 상승, 또 미국 경제의 좀 우위성 이런 것 때문에 달러 좀 강세 기조가 급격한 강세는 아니더라도 강보합 기조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원화나 위안화의 어떤 약세 가능성 이런 것들에 의한 글로벌 펀드 플로우의 좀 동아시아, 한국과 중국, 뭐 대만 증시를 포함해서 이런 쪽으로 자금의 물꼬가 좀 시원스럽게 오기는 아직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좀 아시아 증시가 미국 증시와 약간 좀 그 디커플되는 조금 약간 엇박자가 나서 돌아가는 이제 그러한 모양이 조금은 더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도 지금 거시 경제 여건이 어느 정도 좀 돌아오는 상황을 기대를 한다면 지금 막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겪고 있는 이런 성장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따라잡기보다는 이미 많이 빠진 종목들에 조금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 미국도 지금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보이지 않고 조금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뭐 S&P 500 EPS가 뭐 49.5달러 정도 되는데 어쨌든 뭐 작년 뭐 코로나 이후에도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뭐 분기당 한 뭐 분기 한 뭐 두 분기 세 분기 정도
한 4, 5%의 상승률을 계속 기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먹고 주가가 계속 저점을 높여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주가가 후진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 기업들은 좀 캐시플로우, 즉 돈을 버는 기업들이 조금 퀘스천이 조금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뭐 삼성전자 혹은 하이닉스가 돈을 못 벌고 앞으로 어둡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국면을 조금 그 상향 돌파하려면 조금 더 강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뒷받침돼야 되는데 미국 기업에 비해서는 좀 한국 기업들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닝의 센티먼트가 좀 약한 편이다라는 것이 한국 증시를 조금 뭐 박스권에 가둬두는 그런 중요 요인인 것 같고요. 뭐 업종별로 보면 뭐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좀 전체적인 금리 상승 또 뭐 이익의 모멘텀 이런 것들이 조금 어수선한 좀 뭐 이렇게 시원스럽게 방향을 잡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기술적으로 좀 편안한 종목 또 밸류에이션상 조금 소박한 종목 너무 비싸지 않은 종목 또 금리 상승에 좀 유리한 뭐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이 아무래도 뭐 시장을 조금 이기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국의 주식들은 대개 이제 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주주 중심이 되니까 이 주식에 투자라는 것이 이 배당을 받는 즐거움도 하나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배당 중심의 어떤 주식 투자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게 하나의 취약점 중에 하나인데 이 저가 매수의 기회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금리와 좀 어떤 상관성을 가진 그리고 소박한 주식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미 공개 시장 회의가 이제 11월 2일과 3일에 네. 열리지 않습니까?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까? 앞에서 제가 이제 내년도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가 두 번 정도 오를 거다라는 내용이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금리가 계속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분석으로는 뭐 내년 상반기에 뭐 미국 국제 10년물 대표적인 안전자산 가격이 조금 어쨌든 뭐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뭐 1.6%, 5%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뭐 한 3% 정도 가도 그렇게 펀더멘탈과 조금 연관해서 그렇게 뭐 높은 수준은 아니다. 사실 채권하시는 분들은 뭐 미국 국채금리 3%면 뭐 정말 뭐 의악 소리를 지를 정도로 굉장히 불편한 금리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세계 경제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재앙 요인 또 인플레이션 요인에도 불구하고 좀 앞으로 헤쳐나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지금 코로나를 지금 대처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푼 유동성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코스트로 비용으로 지금 전 세계 경제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단순하게 뭐 탄소 제로 정책에 따른 그린플레이션, 뭐 일시적인 어떤 뭐 기저 효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수요 회복과 또 지금 말씀드렸던 뭐 일시적인 요인들 또 그린플레이션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거의 복합적으로 지금 물가를 지금 푸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연준이 계속 주장한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덜 일시적인 그러니까 뭐 어쨌든 베이스 효과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앞으로 안 떨어지면 좀 큰일이죠. 그래서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것이 아니고 적정한 수준으로 뭐 낮아지지만 그 낮아지는 수준이 좀 평균 레벨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 스케줄을 시간표를 조금 앞당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지금 뭐 변경하지 않는 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변경한다는 얘기는 2% 근원 PCE 물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인데 이게 지금 뭐 바뀌지 않는 한 기존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쨌든 금리 인상 시점은 조금 빨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내년 6월에 테이퍼링을 6월, 7월에 끝내면 바로 그렇게 큰 텀이 없이 다음 달이나 7월이나 8월 정도에 금리를 첫 번째 금리 인상 단추를 꿰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 한 2번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FOMC에서 확실히 테이퍼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금리 인상의 신호가 어떻게 나오냐가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데 맞습니다. 네, 최근에 리포트를 발간하셨는데 이 금리 스프레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 수익률 곡선이 계속 완만해지고 있잖아요. 단기 네. 금리가 올라가고 네, 장기 네. 금리가 떨어지는 이게 시장에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동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의견이 조금 뭐 굉장히 뭐 금리 인상을 멀었다라고 이제 의견을 시장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0.2, 뭐 2년물 같은 금리, 뭐 그다음에 페드 펀드 레이트 뭐 기준 금리도 사실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콜 금리니까 이게 굉장히 뭐 0%에 가깝게 움직이다가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는 사실은 장기 금리는 어쨌든 수급적인 요인, 인플레이션 요인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스프레드가 조금 좁혀지고 수익률 곡선이 평탄해졌는데요. 뭐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기 금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요인이 계속되고 또 세계 경제가 조금 뭐 내년도에 더 회복된다면 장기 금리도 꾸준히 오르고 하지만 뭐 단기 금리는 사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까지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어쨌든 뭐 상당히 제한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스프레드는 점점 벌어지는 그래서 수익률 커브가 조금 스티프해지는 가파라지는 그런 현상이 저는 내년 그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그림이 당장 뭐 주식시장에 그런 스프레드가 벌어지기 때문에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좀 불편해진다. 뭐 그것 때문에 하락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그러한 금리 스프레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스프레드가 그렇게 처음 튀는 올라가는 그런 스파크가 일어날 때 주식시장이 조금 움찔해지는 그런 경우가 2014년에도 있었고 2016년 같은 경우도 덜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기준금리가 인상되지 않더라도 금리 스프레드가 튀면서 장기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은 조금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상황이 지금 11월, 12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코멘트를 내놨는데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슬로우플레이션, 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침체가 아닌 둔화다. 이거는 그럼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뭐 내년도에 세계 경제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세계 경제가 뭐 정상화되는 과정 그리고 조금 안정성장 기조로 조금 회귀되는 차분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높은 상태, 예상했던 것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조금 높은 상태 이런 게 지금 내년도 거시 그림인 것 같고요. 이 둘을 조합하면 결국 경제는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하지만 물가가 생각한 것보다는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거를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뭐 본격화되면서 아무래도 물가가 오른다. 그리고 금리가 오른다. 이거는 개인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양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거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소비가 조금 줄어들지만 주식시장도 좋았고 여러 가지 소득이 늘어난 상황에서 돈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어제 이태원에 몰려들었던 그 뭐 할로윈 파티에 사람을 보듯이 이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한번 일어나 버리면 어느 정도 공급 병목 현상이 꺾이면 그때부터는 세계 경제는 또 상승세를 갖다가 뭐 예측 못하게 탈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를 예의주시해야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동맹 관계를 강조할 정도가 되면 수요 폭발은 충분히 수요로 이끌어가는 경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박사님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동감입니다. 세계 경제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뭐 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너무 낮다.
당연히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또 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전 세계 중앙은행이 많은 돈을 풀었는데 이례적으로 금융위기 때보다도 자산 매입이 양적 완화가 4.4배, 한 5배 정도의 코로나 전쟁을 치르면서 자산 매입을 했거든요.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조금 통화 정책도 정상화돼야 되는데 주식시장의 기대는 통화 정책은 그대로 가고 경제와 물가는 올라가든 뭐 안 올라가든 그건 관계 없고 관심 없고 이제 이런 거는 좀 미스매칭되는 그러한 조금 예측이 아닌가 싶어서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잠시 움찔한 그러한 국면이 연말 연초 이제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좀 생각보다 많이 오릅니다. 한 7원 80전 상승을 네. 하고 있는데 환율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앞서 말씀 나눴듯이 좀 글로벌 달러가 조금 좀 강세 기조가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유로존과 미국의 금리 차라든지 또 연준의 통화 정책과 ECB 통화 정책의 좀 온도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혹은 또 전체적인 이머징 마켓 전체가 선진국, 특히 미국 경제에 비해서는 경제 탄력이 조금 약해지는 여러 가지 코로나 대응도 조금 지금 미흡하고요. 이런 측면이 전체적인 유로화 약세, 좀 이머징 통화의 약세, 달러 강세 이런 구도를 아직까지는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 다시 1,200원 선 정도에 근접하는 달러 약세가 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뭐 G20 정상회담에서 나왔습니다만 내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를 백신 접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어느 정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될 것 같아서 연말에 좀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는 또 정산을 위해서 투자를 좀 줄이는 그건 있지만 올해 연말을 넘기고 나면 내년에는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 네.